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23차 시간으로 임진전쟁, 정유전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전쟁은 특히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으로 잘 알려진 전쟁인데요. 사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왜라는 명칭은 왜소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일본의 얕잡아 볼 때 쓰는 명칭이죠. 더구나 난이라는 것도 보통 국내의 반란 사건을 가리켜서 난이라고 많이 하는데 일본, 즉 외국이 일으킨 전쟁을 단순히 난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반면에 이 전쟁을 가리켜서 물록의 역이라고 하는데 그 물록이라는 것은 당시 일본 천황의 연호입니다. 그리고 역이라는 것은 정벌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임진 전쟁을 침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 정벌이라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조일 전쟁으로 부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전쟁은 조선과 일본만 참전한 것은 아니었죠. 중국 명나라까지 대군을 파견한 전투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삼국전쟁, 그래서 당시 연도가 임진년이니까 임진전쟁, 나중에 정유년에 또 한 차례 전쟁이 발생했으니까 정유전쟁을 부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그 빼놓을 수 없는 무기가 있다면 바로 조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총은 일본 자체의 발명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조총을 어떻게 일본이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총은 사실 유럽의 포르투갈로부터 전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16세기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등의 국가가 갈레온선을 타고 인도 항로를 개척한 다음에 멀리 동아시아 해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인도의 향신료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계속 항해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도 알게 되었죠. 근데 중국은 보니까 인구도 상당히 많고 물자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풍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이 중국과도 꼭 무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1511년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를 점령해서 중국과의 무역 중간 지점으로 삼았고 1557년에는 명나라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중국과 더 가까운 마카오의 상주권까지 얻게 됩니다. 여튼 포르투갈은 16세기 중국과의 무역에 상당히 유리한 이점을 확보한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포르투갈이 일본과도 무역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일본은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나라죠. 그래서 사실 포르투갈도 처음에는 일본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자세히 알아보니까 일본은 환태평양 조선들을 중심으로 은이 상당히 많았던 나라입니다. 은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 화폐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은을 화폐로 가장 많이 쓰고 있던 나라가 중국이었죠. 그래서 그런 은이 일본에 많았다는 것은 포르투갈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일본과도 무역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은을 가지고 중국에서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를 사들이고 본국에 다시 되팔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일본과 무역하는 과정에서 1543년에 서양의 조총이 일본의 전래가 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1467년 온인에 난 이후 120년간 전국시대였는데 다이묘들끼리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매우 심했습니다. 특히 이런 전국시대에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3대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이 가운데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 번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이 세 사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바로 두견세 일화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견세가 울지 않으니까 먼저 화가 난 노부나가는 울지 않으면 새를 베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그는 다소 급한 성격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데요시는 울지 않으면 어떻게든 새를 울게끔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데요시는 평민 출신으로서 일본 최고 지위까지 오른 인물로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든 울게끔 만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히데요시의 성격을 나타내죠. 다음으로 이에야스는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묵묵히 참고 인내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에야스의 성격입니다. 실제로 이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일본이 통일된 국가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세 사람이 차례대로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이에야스였습니다. 여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 전국시대 말기에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낸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특히 노부나가와 관련해서는 1575년에 있었던 나가시노 전투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당시 노부나가는 적군과 싸우는데 상대편 적군은 기병이고 노부나가는 보병부대였습니다. 실제 기병은 속도도 빠르고 높이에서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노부나가는 열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노부나가는 이 전투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총부대를 활용합니다. 당시 조총은 갑옷도 뚫을 만큼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총도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그 단점이 무엇이냐면 한 번 쏘기 위해서는 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사실은 길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전투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1분 정도 동안에 이 장전 속도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적군한테 많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노부나가는 이런 조총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3열 정도로 조총 부대를 편성합니다. 1열이 먼저 쏘면 다시 2열이 앞에 나오고 2열이 쏘게 되면 3열이 다시 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나가시노 전투가 조총을 가지고 이런 전법을 처음 활용한 전투를 할 수 있는데 노부나가는 여튼 이 전투에서 대승하면서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 중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노부나가는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혼노지에서 부하에게 어이없이 살해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노부나가가 사망하자 그의 권력을 이어받은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히데요시는 일반 평민 출신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선보여 노부나가의 눈에 들어가서 부하 장수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노부나가가 사망하자 재빨리 노부나가의 세력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또한 히데요시는 기존 노부나가의 군대를 이끌고 다른 다이묘들을 굴복시켜서 마침내 1590년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일본 국내에서 했던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 잘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바로 석고제와 도검몰수령입니다. 먼저 석고제부터 보면은 이건 토지조사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각 다이묘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지의 정확한 쌀 생산량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다이묘들의 세력을 확인하게 되었죠. 즉 당시에는 농경지가 많을수록 인구가 많을 수 있으니까 쌀 생산량이 많다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많고 해당 다이묘의 세력도 클 것이라 본 거죠. 히데요시는 이런 쌀 생산량으로 다이묘들의 정확한 병력을 차출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검몰수령을 내렸는데요. 당시에는 워낙 사회가 혼란스러운 터라서 농민도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무사와 농민 간의 구분을 엄격하게 해서 신분 이동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죠. 국내의 통치 기반을 다진 히데요시는 조선과 명침략을 준비합니다. 히데요시가 임진 전쟁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하들에게 넓은 땅을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히데요시는 평민 출신입니다. 따라서 원래 시물이 높았던 다른 쇼군들에 비해서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정작 그러다 보니까 일본 최고 통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쇼군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쇼군은 귀족이거나 천황가와 나름 연관이 있는 인물이어야 되는데 히데요시는 그런 배경이 없었던 겁니다. 이에 이런 약점을 대외 정복 사업을 통해서 보완하고 싶었던 거죠. 대외 정복 사업이 성공할수록 자신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니
자신의 지위도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또한 명과 조선을 정복해서 부하들에게 많은 땅을 나누어주고 싶은 욕심도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에 대한 불만을 대외 전쟁으로 풀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인데요.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했다지만 국내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롯해서 아직 쟁쟁한 다이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통성이 약한 히데요시의 힘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다이묘들이 다시 반기를 들 수 있었던 거죠. 히데요시도 이런 점이 우려스러웠을 겁니다. 이에 다이묘들을 전쟁에 참여시키면서 다이묘들의 힘을 최대한 빼놓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인 거죠. 셋째로는 명나라와의 무역 재개를 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1403년에 일본과 명나라는 조공무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무역이 1547년이 되면은 끊기게 되죠. 오랫동안 동아시아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선진 문물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일본이 명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다시 한번 이 무역을 재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평소에 북방 유목민족들이 중국과 무역이 시원찮을 경우에 약탈과 전쟁을 감행하고 이에 대해서 중국에 살살 달래면서 무역량이 늘어나는 상황과 유사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히데요시 자신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말이 있습니다. 히데요시는 방금 말했지만 평빈 출신으로 승승장구해서 일본 최고 통치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천황 다음관을 위치고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다 보니 명, 인도, 조선까지 집어삼켜 명실공히 아시아 전체의 최고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히데요시가 어떤 이유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죠. 1592년 4월 히데요시는 자신의 부하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15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선군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풍부한 전투 경험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조선은 200년 동안이나 제대로 된 전투 경험이 없었고 일본의 조총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왕 선조는 황급히 피난길에 올라서 개성,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명나라까지 넘어가려 했었죠. 그런데 초반에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일본이었지만 곧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유는 남의 앞바다에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지에서는 승승장구했던 일본이지만 바다에서는 계속해서 패배했고 이 때문에 북상하던 일본군에게 바다를 통해서 물자 보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더구나 조선의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났던 것도 일본군을 괴롭히게 되죠. 한편 이런 와중에 명에서도 이여성을 중심으로 조선에 대해서 지원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명 입장에서는 조선이 멸망하고 나면 다음은 명나라 차례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을 조선 내에서 끝내야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이에 명에서는 조선을 돕고자 많은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명조선연합군은 먼저 일본에 빼앗겼던 평양성탈환에 힘쓰게 됩니다. 일본에 조총이 있었다면 명나라에서는 서양으로부터 수입한 대포인 불량기포라는 대포가 있었는데 이 불량기포의 놀라운 위력에 일본군은 혼비박산하게 되었고 조명연합군은 마침내 평양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은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 추격해오는 명의 군대를 벽제관에서 크게 격파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명도 이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자 앞으로의 전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태로 일관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서 굳이 많은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든 명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침략을 저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전선이 오랫동안 대치 상태에 이르자 명과 일본은 비밀리에 강화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이때 양측의 요구 조건이 너무 달라서 93년부터 96년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이 문제를 질질 끌게 됩니다. 특히 명에서는 일본군 철수를 조건으로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에 임명하고
조공무역을 허용한다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 했었는데 히데요시의 요구 조건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조선의 남부 4개도를 줄 것, 명 황제의 공주를 천황의 후궁으로 보낼 것, 조선 왕자를 인질로 보낼 것 등이었습니다. 이는 조선뿐만 아니라 명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은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한번 조선을 치게 되는데 이것이 1597년에 있었던 정유재난입니다. 이때에는 일본군도 무작정 북상하기보다는 한반도 남부를 확실히 장악하고 전투를 장기전으로 끌고 간다는 목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전투는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국지적인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 히데요시는 조선인을 많이 살상한 자들에게 포상을 내렸기 때문에 코베기, 귀베기 등의 엽기적인 학살이 이어졌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조선인 상당수가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전쟁은 1598년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던 나라는 조선이었죠. 상당히 많은 조선인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특히 그 중에는 조선인 도공들이나 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인 도공들은 특히 일본의 도자기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고 유럽에서도 이 도자기는 수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때 발전한 도자기를 아리타 도자기라고 합니다. 또한 포로로 끌려간 유학자 중에서는 강항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본의 성리학을 전파하기도 하죠. 한편 히데요시가 죽자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인내하고 참았던 인물이 누구였죠? 그렇죠.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이에야스는 히데요시 사망 후 명실공히 일본 최고 실력자로 군림하게 되었고 히데요시를 추종하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력들을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물리쳐서 일본의 쇼군이 되고 에도 막부 시대를 300년간 열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에야스는 조선에 자신은 임진 전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서 조선과 다시 한번 국교를 맺자고 제안합니다. 당시 북방의 여진족 급부상에도 경계를 하고 있었던 조선은 포로도 되찾아올 겸도해서 결국 일본과 1619년에 기유약조로 국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랜 전쟁으로 명의 힘이 약화되고 여진족에 대한 견제가 느슨해지자 당시 여진족의 추장이었던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합해서 후금을 건국하고 명나라에 대항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임진 정유 전쟁이었습니다. 오로지 무수히 많은 피해만 남겼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명과 조선의 힘은 약화되었고 북방에서는 여진족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일본은 조선인 포로들을 바탕으로 학문적 기술적 발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자, 이상으로 임진 정유 전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특히 오늘 공부했던 부분들 중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시대 통일 후 정책 2가지 있었죠? 그 2가지 잘 알아두고요. 임진 전쟁의 과정과 동아시아 삼국에 끼친 영향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